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대1로 아스톤 빌라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예상대로인가요? 네, 예상대로. 빌라가 정배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배였어요? 네. 배당률 자체가 빌라가 워낙 요즘 그쵸. 기세가 너무 좋고 네. 토트넘이 워낙 원정에서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빌라가 정배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대로 일단 당연하게도 빌라가 이겼고요. 사실 이 경기가 네. 되게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양 팀한테. 맞아요. 승점 일단, 6점짜리 경기였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고, 토트넘은 이제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챔피언스리그의 희망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네. 뭐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 경기의 결과로 토트넘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빵 프로가 됐습니다. 아, 빵프로가 됐습니까? 네, 뭐 됐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네, 무슨 짓을 해도 가지 못합니다. 네.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라도 가면 잘한 거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볼 텐데요. 일단 두 팀 모두 이제 큰 변화 없었고 지난 경기와 거의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서서 선발 라인업은 이제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아스톤 빌라가 옵사이드 스텝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맞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몇 개가 걸린지 모르겠어요. 경기 볼 때 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봤을 때 계속 걸리는 거야. 특히 손흥민 선수가 아, 맞아요. 계속 걸려가지고 아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아 역시 이거 에메리 감독이 진짜 준비를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기록적으로 보자면은 예. 토트넘에서 9개의 옵사이드가 나왔고요, 총.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상대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거의 박스 부근에서 일어난 옵사이드가 2개, 그리고 나머지 7개는 그보다 훨씬 앞쪽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고, 네. 그래서 그 끌어올린 라인을 통해서 좀 전방 지역에서 옵사이드를 유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약간 여담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9개 중에 4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옵사이드임에도 1대1을 놓치는 경우도 참 아, 많았고 맞아요. 한 골 넣긴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골대 맞추고, 옵사이드로 골대 네, 맞추고.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던 경기인데 사실 토트넘이 진짜 안 좋다고 느낀 게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라인 올린 팀 상대로 곧잘 역습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냈던 팀인데 뭐 그게 토트넘의 가장 큰 네. 장점이었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무기마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진짜 토트넘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토트넘이 어쨌든 라인을 올리는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뭐 이 경기에서는 라인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옵사이드 스텝이 약간 합쳐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스톤 빌라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그쵸. 또 좋았기 때문에 약간 네. 약간 여러 가지가 좀 혼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넓은 뒷공간만으로는 뭔가 토트넘이 공략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전반전에 토트넘이 공식 슈팅 0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내려갈 생각이지? 물론 이제 전반전에 슈팅이 몇 차례 있었긴 하지만 네. 모두 옵사이드의 결과로 이렇게 됐고, 손흥민 선수 골대 맞은 네. 것도 다 이제 옵사이드 그렇죠. 때문에 슈팅 0개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슈팅 같은 옵사이드 후의 슈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록 자체가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아스톤 빌라의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네. 옵사이드 스텝, 이 두 가지를 아스톤 빌라는 포인트로 들고 나왔고, 이게 정말 제대로 통하면서 이제 최근 또 토트넘에 흔들리고 있는 수비 라인까지 한복하면서 또 7분 만에 실점을 했어요. 또 이 고질적인 문제죠. 네. 최근 토트넘에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계속 지금 초반 10분 이내로 실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저번엔 좀 넘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정말 전략은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반면에 좀 토트넘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 보자면은, 요즘은 토트넘이 케인 의존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케인 의존증에 시달린 지 몇 시즌 되긴 했지만 올 시즌은 더욱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 시절부터 약간 손흥민 선수의 스탯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제 네. 전략 전술적인 부분과 결합하면서 네. 스탯도 케인한테 의존하고 빌드업도 케인한테,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빌드업도 케인한테 의존하고,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그냥 케인이 못해주면 이번 경기 또 져야겠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 겪었던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은, 빌라가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간격이 좁아지고, 예.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빌드업 시에 좀 짧은 패스 줄 데가 없고, 수비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짧은 패스 빌드업 과정에서 자꾸 탈취당하자는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좀 풀어 나온 다음에 이제 롱패스로 빈 공간을 찔러주는데,
또 늦죠. 빈관을 찌르주면 또 늦게 되면서 옵사이드. 옵사이드 걸리고. 그래서 이 약간 이 트랩에 계속 순환이 계속돼요. 메비우스의 띠야 거의. 거의 계속 이제 무한 루프였어요. 후반전에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한 후반 맞습니다. 60분까지 이 네. 루프가 계속 됐고 네.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그런 흐름을 토트넘이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뒷공간에 좀 전술적으로 잘 찔러줄 수 있는 패스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확한 침투 그리고 정확한 패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좀 손흥민, 케인 이 조합이 진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히샬리송까지. 네. 그래서 많이는 옵사이드가 그래서 나왔고 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기회마저도 좀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옵사이드 상황에서 놓친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옵사이드로 판정이 된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도는 그렇게 했지만 정석적인 방법을 결국은 토트넘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뭐 그리고 제가 후반 교체 이후에 좀 나아졌다. 좀 그랬는데, 나아졌죠. 네, 나아졌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더글라스 루이즈 프리킥 한 방을 더 맞으면서 이제 2대0. 네, 2대0이 됐죠. 그래서 약간 끝났다. 네. 2대0으로. 그래서 근데 이거 네, 솔직히 네. 막을만 하지 않았나? 그 프레이저 좀 포스터가 아쉬웠어. 뭐첫 번째 득점은 굉장히 맞기 어렵고 네, 그건 못 막죠. 두 번째 득점은 프리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날아가지 않았거든요. 골키퍼 약간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구속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 팔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데로 갔죠. 음. 그다음에 실제로 공이 닿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아쉬웠죠 이거는. 근데 펀칭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갖다 대는데 그치면서 뭐 약간 역구물로 들어갔죠. 아쉽게 실점을 하긴 했는데 저는 뭐 이거는 포스터한테 이런 걸 탓하긴 좀 그렇다. 그건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살짝 요리스였으면 모르겠는데 포스터 이럴 거 알고 있었잖아 다들. 네, 그렇죠. 네. 이 옵션. 그러니까 포스터는 이렇게 약간 자기의 상반신 아래로 오는 공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라고 정평이 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애초에 후보 골키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상수였다 토트넘 네. 입장에서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더 아쉬운 이유가 아쉽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후에 케인이 PK로 득점을 하나 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거 안 먹혔으면. 맞죠.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포스터가 이런 거는 약간 상수다. 어쩔 수 없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그 실점한 이후로 계속해서 토트넘이 좀 유의미한 장면을 네. 많이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슨 감독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통원태와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좀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클루셉스키 그다음에 뭐 이게 투입을 하면서 비수마. 네, 비수마 네. 투입을 하면서 좀 측면적으로 좀 넓게 좀 시도를 했는데 이날 이제 토트넘이 겪었던 또 하나의 문제 중 하나가 너무 그냥 중앙 집중이에요. 이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은 네. 이제 5백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 일자로 있고요. 네. 그 위에 케인이 있고요. 그 위에 히살리존이 그 위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일자예요, 말씀이죠? 일자. 그 뭐야 닷인가요? 닷? 그래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야 이거 뭐 거의 하객진 전술이다. 뒤에 하객진 펼쳐놨다 5백만. 그럴 정도로 약간 중앙 집중형을 보였는데 이제 후반 교체 이후에는 뭐 클루셉스키 투입하면서 네. 측면도 파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결국은 실패했다. 네. 그 클루셉 네. 좀 괜찮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막파 후반 좀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도 조금 보여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네. 추가골까지 허용하면서 약간 무너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최근 토트넘이 겪는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은 문제가 몇 개인 거죠 대체? 그러니까 끝이 문제가 없어. 아닌 걸 잡는 게 이제 쉽긴 끝이 한데 없어. 네, 결국 이제 경기에서 보이는 문제를 하나 꼽자면은 네. 빌드업 시에 좀 케인이 아래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요즘은. 네. 그래서 히살리숑 그리고 손흥민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좀 빠른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제 케인이 거의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형 그쵸. 미드필더 예.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케인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에게 중원에 있다 보니까 2명 혹은 3명씩 압박을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사실 그 아스톤 빌라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케인을 많이 방해해주기도 그쵸, 했고요. 네. 이제 그렇서 케인에게 좀 붙어서 방해하다 보니까 케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 패스를 건네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케인 이외에 다른 이들의 패스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격수가 왜 미드필더보다 패스를 훨씬 잘하냐고. 지금 이게 토트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케인이 아래에서 빌드업도 해야 되고 네. 앞에서 득점도 골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그다음에 코너킥 할 때 수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미드필더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음. 있다는 그 방증인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빌드업 전술은 원래부터 네, 좀 원래 부족한 팀이었다 보니 이제 케인 말고 이제 수비 라인부터 차근차근 빌드업 이걸 기대하고 사실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만약 해결책이 있었다면
토트넘에 3명의 케인 있었으면 세 명의 케인 회의 들었다면. 해결이 됐을 거다. 아,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케인, 공격형 미드필더 케인, 공격수 케인. 여기다 3명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거 빌드업이. 나루토가 나서났을 때처럼 세 명을 만들어. 그러니까 케인이 그림자 분신을 했으면 뭔가 이 경기 잘 풀렸을 것이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토트넘에는 그러니까 그냥 감독의 뭐 전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네. 우리가 콘테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음. 콘테 전술 때문에 뭐 손흥민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콘테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콘테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선수단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서 되게 좀 뛰기는 좀 어려운 선수들이 많다. 사실 네. 미드필더 선수들의 그 라인업을 보면은 약간 좀 전투적으로 한다거나 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미드필더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패스를 되게 기대하기 맞아요. 어렵다는 얘기가 시즌 내내 나오고 음.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다음 시즌에 보완하려고 지금 계속 연결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드리블, 패스 뭐 이런 게 지금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네. 그런 거를 정말 나리가에서도 상위권으로 잘하는 네. 최상위권으로 그쵸. 잘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기 때문에 뭐 링크가 나는 것 같고 네. 뭐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아직까지 와 토트넘이 확실히 움직였다 뭐 이런 소스는 없지만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랑. 네. 가격도 적절하고 토트넘 입장에서 네, 맞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링크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강인을 탐내는 이유는 이 경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죠. 빌드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강인한테 해줘. 사실 마요르카도 지금 이강인한테 해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빌드업.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강인한테 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토트넘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트넘으로 하면 팀 네임밸류는 확실히 올라가는데 마요르카에서 토트넘이면 네. 그래도 많이 스텝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수행하는 역할은 마요르카나 토트넘이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독박 축구 말씀하시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는 토트넘이면? 아니겠지만 케인이 있기 때문에 앞에. 네. 근데 결국은 이강인 선수한테 원하는 건 비슷할 거거든요. 지금 음. 마요르카에서의 그런 역할들과 지금 토트넘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냥 빌드업 풀어서 케인한테 전달해줘. 그냥 케인 아래에서 정말 케인한테 공을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손흥민이나 케인한테 그 역할을 이제 역할이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토트넘은 어떨 것 같네요. 아까는 저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네. 위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시즌 감독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3백이라는 축구를 그냥 좀 환멸이 나요. 이렇게 토트넘 경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가 계속 보는 3백 팀들이 다 좀 축구를 재미없게 하고 제가 최근에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문제예요. 계속 중원에서 그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단순한 측면 그리고 뭐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안 돼. 선수들 개인 기량이 잘 안 되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데 감독이 이제 어떤 전술을 쓰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좀 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술에서는 솔직히 이강인이 쓰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3백 쓰고 두 명의 미드필더가 쓰잖아요. 네, 거의 뭐 3-4-3, 3-4-3인데 뭐 네. 3-5-2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전술에서는 솔직히 이강인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두 명이서 쓰게 된다면 뭐 만약에 스킵이나 호이비에르 둘 중에 한 명을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호이비에르나 스킵이 그렇게 발밑이나 빌드업이나 뭐 이런 전진성 같은 게 그렇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뛸 정도로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좀 중원 싸움이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만약에 3미드를 쓴다면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보조해줄 한 명의 미드필더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백에 3-4-3? 2미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감독이 와서 3미드를 기용한다면 좀 토트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4-3으로 뛴다면 이제 미드필더보다는 이제 공격수 중에 한 자리로 뛰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마요르카랑 진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왼쪽은 또 손흥민 그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아니면 이제 뭐 말씀하셨던 3-5-2로 가거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감독이 정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이강인 입장에서 토트넘이 뭐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만약에 이강인을 살 수 있으면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좀 절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감독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강인한테 전술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의 문제가 감독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와서 뭐 화려한 전술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불가능한 스쿼드이기 때문에 일단 스쿼드를 보강해 놓고 이제 감독한테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또 문제점 중 하나가 포백으로 선수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 것도 결정 권한이 없어요. 네. 메이슨이 백풀을 엄청 좋아하는 감독인데도 백풀 못 쓰고 있고 못 쓰고 있죠. 한경기 지금. 썼다 그러니까 망했죠. 특히 윙백들이 수비력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센터백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결국 3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사실 미드필더도 급하지만 수비를 더 우선에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영입의 일환으로 어쨌든 뭐 이강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좀 절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감독 같은 경우는 최근 나겔스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결렬했다는 얘기가 확실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감독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올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는 루초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토트넘 구성 보면은 루초가 원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레비 입장에서도. 토트넘 팬분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이 나오는 건 이제 슬롯 감독이 페예노르트 감독인 슬롯이 가장 이름이 오르고 있고 뭐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막 좋은 얘기들이 막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고 뭐 저런 감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체티노랑 비슷하게 좀 전방 압박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윙백도 좀 많이 올려 있는 걸 선호하고. 이 감독도 3백을 쓰는 감독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백포, 백스리 다 혼용. 혼용. 네.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감독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백포 위주고 일단 테너 트레선. 뭐 그래서 이 감독이 오면은 막 유스도 잘 활용하니까 뭐 지금과 다르게 유스도 많이 쓸 거고 뭐 그래 축구도 좀 재밌게 할 거고 그래서 되게 약간 좋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이 감독이 올지 뭐 다른 감독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오든 스쿼드 보강부터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다이어 빨리 내보내야 된다. 다이어 K리그와도 주전 힘듭니다, 솔직히. 진짜로. K리그는 된다. K리그는 된다. 진짜 힘들다니까. 백스리 쓰는 팀들이 좋아할 겁니다. 다이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네, 뭐 아무튼 일단 다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는 명단임 제외가 됐고요, 아예. 그래서 토트넘 내부에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이슨 감독은 크게 주축 선수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메이슨이 연임된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메이슨을 연임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적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뭐 슬롯이라든지 2, 3, 4 이 옵션들이 다 실패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나 저 스쿼드는 감독 안 해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나겔스만은 놓치네. 사실 첼시가 원래 나겔스만 노리다가 그렇죠. 결렬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나겔스만 토트넘 가나보다 했는데 이것도 결렬이 됐다니까 토트넘의 감독이 누가 올지 참 걱정이라 해야 되나 기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사실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선수 영입도 그렇고 감독 영입도 그렇고 뭔가 토트넘이 오라 그러면은 다들 저기 가도 될까? 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데려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감독이 빨리 스쿼드 정리돼야 되고 선수도 또 영입을 해야 되고 전술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유스 개판 나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되고 참 토트넘의 미래가 암울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맞아.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는 또 케인 선수 재계약이라는 큰 문제가 하나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다음 시즌 끝나면 빠빠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끝나면은 1년 남죠. 1년 남는데 아마 케인 입장에서는 이적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금 경기력 보고 또 남는다는 거는. 근데 케인이 남는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뭐 감독 선임이나 이런 구단의 비전을 들어보고 뭐 이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지난번 얘기할 때 또 속아? 그래서 그런 게 갖춰지면 남는다라는 기사도 또 꽤나 공신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케인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 토트넘에 미친 남자가 아닌가 진짜. 무조건 이제 동상 세운다고 하는데 뭐 동상에다가 뭐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영구 결번이라도 빨리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10번을. 그럴 정도로 뭐 어쨌든 케인은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정리하자면 토트넘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유로파도 간당간당하다 지금. 지금 유로파가 아니라 지금 컨퍼런스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아스톤빌라한테까지 밀리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리그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어쩌다 보니 첼시랑 같은 처지가 됐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첼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겠어 이러다. 첼시에 이제 포체티노도 오고.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보다 득실 합쳐서 57점
7등인데 브라이튼이 34경기 치렀는데도 58점이거든요. 네. 토트넘은 36경기 57점이고 이렇게 되면 진짜로 컨퍼런스도 힘들 네 맞아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이제 컨퍼런스나 혹은 유로파 희망이 음. 생기는 상황이고 네. 뭐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골득실에 따라서 사실 골득실도 아스톤빌라랑 불과 2점 차기 때문에 뭐 아스톤빌라 갑자기 막 둘 다 이겼는데 4대0 대승을 거둔다? 다득점이 기대하기 힘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컨퍼런스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못 가는 상황이 나올 못 수도 가는 있어.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뭐 이번 시즌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네.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다음 시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시작은 감독이 될 텐데 사실 감독부터 네. 물음표인 상황인데 뭐 잘해야겠죠. 잘해야죠 뭐. 네. 손흥민 레비가 선수 잘해야죠. 있으니까. 손흥민이 한국 있으니까. 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제 시청 당하고 있거든요. 강제 손흥민 시청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약간 안 보고 싶다가도 손흥민 선발하면은 또 맞아요. 이게 손가락이 또 손이 가거든요. 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다운 축구를 좀 펼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